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교육과 문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활약해 오신 분입니다. 이분의 양력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인류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하버드대에서 인류학 박사과정을 마치신 뒤 서울대 등 국내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과 인사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생태적 전환의 길을 모색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과 같은 인간과 공동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수많은 저서도 편찬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국어교사라 토착어 살리기에 힘쓰고 계신 점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유네스코가 발간한 교육의 미래,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보고서는 저희 이 행사를 준비하는 TF 위원들이 모두 정독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던 초기에 컨퍼런스의 방향을 잡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래 교육의 이상을 모색하는 이 자리에서 직접 뵙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큰 박수로 한경구 저 사무총장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역시 제가 학교를 떠난 지 몇 년도 됐는데 역시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다 강의할 때는 뒤에 붙어 앉으십니다. 자,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이 90분인데요. 제가 주최 측에서는 강의를 한 50분 하고 이제 질문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가급적 강의를 짧게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하기 직전에 이제 몸담았던 것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고등교육을 혁신하겠다고 새로 만든 조직인데, 그 이제 만들고 나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전공학부의 성공을 뭘로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의대나 그때는 의학전문대학원 시절이죠. 의대나 의전이나 법전을 안 가고 또는 인기 있는 경영대학 안 가고 인문학을 하거나 자연과학을 많이 하면 자유전공학부가 성공한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저희는 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막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 성공할 것 같다라는 아주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학교 안에서 이제 회의에 가면은 서울대학 내에 다른 과 선생님들을 자주 뵙게 되죠. 자유전공학부는 사범대학은 못 갑니다. 사범대학은 원래 뽑을 때 인성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범대학은 못 가는데 저희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인성평가를 못 받아서 못 가고요. 그러나 이제 모든 음악, 미술 다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회의를 같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이 1년 지나고 났더니 만나는 분들마다 내 수업에서 질문을 하는 놈은 물어보면 자유전공학부다 그러세요. 1년 지나고 났더니. 그럼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2년째 되면서 우리 성공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대부분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저는 대학에서 보면 학생들이 정말 모르는 거를 질문들을 참 안 해요. 멋있는 질문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멋있는 질문이 어디 쉽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질문들을 안 하게 되는데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이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을 했고 제가 이제 몇 년 그러다가 정말 만용을 부려가지고 마침 외부에서 지원금을 획득할 기회가 있어서
AI 교육을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문화인류학자거든요. 그러니까 AI를 뭘 알겠습니까? 또 이제 그 전설 중에 하나가 학계에 가장 공부하기에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거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지원금이 좀 넉넉히 생겨서 제가 후배 교수를 하나 이렇게 꼬셔서 야 우리 AI 강좌를 개설하자. 근데 이 친구도 그거 좋겠네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과학고등학교 다니고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했는데 카이스트를 졸업했죠. 박사는 서울대에서 했는데 그 친구 카이스트 다닐 때에도 아무도 AI 얘기를 안 했을 때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1950년대에 다트머스 대학에 모여서 열심히 얘기하다가 흐지부지 돼 버렸거든요. 캐나다에서만 좀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주제가 떴을 때인데 그러니까 뭐 그 친구도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카이스트 저 기계공학과 나왔지만 하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용감하게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전체에 방을 붙였어요. 드디어 자유전공학부에서 AI 강좌가 개설됐다.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강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을 해라. 그러니까 수강 신청 빨리 가서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개인데 나는 왜 AI 강의를 듣고 싶은가? 이 강의를 들으면 내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고 나는 이 강의에서 뭘 기대하는가? 뭐 이런 거를 써서 나하고 또 한두 선생님이 보고 그럴듯한 사람들을 우리가 뽑겠다. 아주 건방진 거죠. 그 대신 이 수업을 들어오면 가끔 저녁도 사주고 책도 주고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그 수업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랬더니 뭐 다 넘어가 가지고 이제 바글바글 모였어요. 그래서 엄선을 해서 50명을 줄였습니다. 자유전공학부 절반, 이제 외부 절반에서 막 공대 학생들도 가고 미대, 음대 다 왔는데 첫 시간에 딱 들어가서 그랬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나하고 여기 있는 장대익 교수는 AI에 대해서 모른다. 학생들이 좀 설마 황당무계한데 야, 이 사람들아 아는 거 가리키는 건 어떤 놈이 못하냐. 대학이라는 데는 모르는 거를 알아가는 데지 선생이 아는 거 가르쳐 주는 데 아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도 이제부터 공부할 거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맨 땅에 머리 박을 건 아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AI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12분을 모셔올 거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강을 하고 그분들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눠줄 거고 그분들하고 토론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면 처음에 나하고 장 교수하고 둘이 먼저 질문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이가 없거든요. 저렇게 초보적인 질문을 교수들이 막 하네. 근데 이제 전문가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저희 학생들 앞에서 저희 보고 야 그런 유치한 질문하냐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또 저희가 아무리 저희가 무식하지요. 무식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돌대가리는 아니거든요. 저희도 나름 박사는 받았고 그러니까 저희가 AI하고 관련해서 그분 강의를 듣고 생기는 의문을 저희는 진짜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답을 해주시고 어떤 거는 사실은 그거는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런 질문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도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2주가 지나가고 나니까 학생들이 질문이 이제 보물 터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수업이 제가 가르쳤던 수업 중에 가장 잘된 수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모르는 분야인데 그래서 그 사실은 제가 그 이제 유학이
유학 끝나고 한동안 국내에서 가르치다가 뭐 이제 출장을 갔다가 그 옛날 그 다녔던 대학에 그 책방에 갔더니 거기 이상한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How to teach what you don't know. 모르는 거 가르치는 방법. 근데 그 자연과학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박사 생물학을 하신 분인데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그분은 취직이 빨리 됐죠. 그 좋은 대학에 취직이 돼가지고 딱 갔더니 원로 교수들이 환영하네 그러더니 생물학 개론을 딱 받았더니 아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박사학위 받는 지난 5년 동안 자기 분야만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 개론 들여다보니까 어떤 거는 좀 알겠는데 자기 학부 다닐 때 배운 개론하고 그동안에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막 어떤 때는 수업 시작하기 막 15분 전에 강의 준비가 끝나고 어떤 날은 강의 준비 다 못 끝난 채로 들어가고 그러고 호덕거리면서 수업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학생들한테 책에 있는 내용을 전달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책은 학생들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걸 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이라는 데가 그렇거든요. 겉으로 아주 우아하고 점잖아 보이지만 뭐 대학 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교수님들이 하기 싫어하는 강의들이 많아요. 잘 모르고 필요는 하고 그러면 대개 누가 맡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맡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은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원로 교수도 잘 모르겠다고 안 하는 강의인데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이분이 가르친다는 게 뭔가, 내가 교수로서의 역할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처음 1년 동안 고민을 한 다음에 그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쫄지 말고 가서 열심히 가르쳐라.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지. 네가 그거를 마스터해서 그거를 애들 앞에서 쫙 풀어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제 아까 왜 지원금을 두둑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원금을 받으러 갔을 때 제가 이제 또 그날 갑자기 그 아주 똥폼을 잡느라고 회장님이 이제 돈을 주셨어요. 몇 억대 돈을 주셨는데 다 돈을 받고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물론 했지요. 오늘은 제가 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회장님이 저한테 고마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여러 사람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만큼 회장님 돈 받아다가 잘 쓰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아주 그 수수한 옷차림하고 이제 웬 중년 여성이 계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회장님 따님이세요. 근데 이제 옷을 아주 수수하게 입고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는 교수치고 네가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수업을 한번 참관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네가 큰 소리 치고 가더니 얼마나 잘하냐 보고 오겠다죠. 근데 그분이 한 달 좀 지나고 오셔가지고 수업 참관하고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느 대학 수업을 가봐도 저렇게 학생들이 마구 질문을 하는 건 처음 봤다고.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근데 제가 코로나 터진 다음에 이제 첫 학기는 좀 헤맸어요. 저도 그때는 대학이 개강도 4월 달까지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줌으로 갑자기 시작을 해서 헤맸는데 둘째 학기부터는 코로나 전에 하던 거에 90% 이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똘똘한 조교들을 썼더니 질문을 학생들이 더 많이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조교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교수님, 우리 줌으로 특강을 하고 나서 이제 잠깐 쉬잖아요. 그 줌 오래 들여다보면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10분 쉬는데 그 10분 쉴 때 질문을 올리자고 그러자고. 그러면 조교 둘이 앉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제 아무리 자유전공학부 분위기가 질문 많이 하는 분위기라도 내가 이런 걸 질문해야지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질문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쫙 손 들고 누가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질문하려던 거하고 좀 비슷한 걸 하면 김이 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못하고, 또 이제 남 앞에서 얘기하는 거 좀 쑥스럽고, 어떤 경우는 이제 얘기하다가 조기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읽었으면 괜찮은데 하다가 꼬일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좀 그러고 나면 풀이 죽고 그러는데, 이거는 써서 올리라고 그러니까 남이 무슨 질문하는지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그걸 이제 조교들이 급히 읽고서는 쭉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강의를 짧게 할 테니까 질문하시라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을 다 잡아먹었네요. 예, 제가 보통 이렇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가지요. 응? 가만히 있자. 네. 앞에 사진은 왜 나오나? 이거 뭐 이거 유네스코입니다. 총회장 1번 방. 저도 저기 무대에 서봤는데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도 오면 1번 방은 안 세워주는데 저는 왜 섰느냐? 제가 세븐틴이라는 그룹을 데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저 인사말 하라고 그래서 세븐틴 덕분에 한번 서봤습니다. 자, 저는 인류학자입니다. 이제 제가 학회에서 어떻게 하면 평생 인류학을 딱 한 학기 접할 사람들한테 인류학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만든 책의 제목이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답니다. 뭐 인류학하면 뭐 아프리카도 연구하고 남태평양도 가고 그러는데, 인류학자는 왜 거길 갈까? 결국은 인류학은 남을 연구하는 것 같은데, 남을 들여다봐야 내가 누군지를 안다. 하루 종일 나는 누굴까 생각한다고 내가 알아지는 게 아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뭘 느끼고 뭘 두려워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이해를 하면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가 알 수 있게 된다죠. 그 다음에 이제 인류학자에 대해서, 인류학자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많이 놀림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런 겁니다. 자기 문화에 대해서도 당연시하지 않아요. 의심을 합니다. 왜 이러지? 꼭 이래야 되나? 그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발칙하고 위험하면서 사실은 자기 삶의 토대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진짜로 잘라지면 뭐 어떻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인류학은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화인류학자인데 이상하게 강원대 시절에도 교육대학원 강의를 요청받아서 했고, 국민대 시절에도 교육대학원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강의 제목 중에 하나가 몇 가지를 했는데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이제 학교 교육 이런 걸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교육상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상을 받았을 때 이제 그 서울대학교를 좀 늦게 갔더니 교육상 받을 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교무처장이 저보고 수상자 대표로 한마디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총장이야, 아까 보니까 오세종 총장님 오전에 왔다 가셨던데, 그 오세종 총장님이랑 이제 학장들 뭐 직원들 다른 수상자들 앉혀놓고 제가 수상 소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상을 주신 것은 저의 이 수려한 용모와 고매한 인격과 심오한 학문과, 그때 다들 좋아하고 웃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교육상입니다.
서울대학에 2,000명 가까운 교수님이 계신데 저보다 교육을 잘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더라고요. 막 고매한 인격 심원 한 번 할 때 다 좋아하시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져요. 이제 저자가 진짜 어떻게 됐나 보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서울대학교 2,000명 교수님 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1등입니다. 서울대학교 들어와서도 자기 과에서 거의 1등, 2등 하던 분들 중에 그 몇 년에 한 분이 운 좋게 서울대학을 들어오세요. 시험 봐서 뽑는 것도 아니거든요. 운도 좋아야 돼.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득 앉아 계신데, 그러니 어떻게 학생이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숙제, 예습 복습을 안 해오고 뻔뻔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쉬운 거 저번에 가르쳐준 걸 또 모를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인류학은 굉장히 비인기 학문이었거든요. 제가 인류학 한다고 할 때 저희 아버님도 말리셨어요. 굶어 죽을까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류학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옛날엔 미팅이라는 게 있었죠. 미팅 가면 무슨 과세요? 그러면 인류학과입니다. 그러면 여학생이 농담 마세요. 그래요. 뭐 인류학과, 이류학과가 있냐고. 뭐 이제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그런 이제 차별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직장이 이제 강원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국립대학인데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 서울이지만 소위 이제 국숭세단 그러죠. 숭실대, 뭐 세종대, 단국대. 그 다음에 서울대에도 자유전공학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경험들을 해서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왜 이걸 생각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교육의 미래는 이제 보고서 중심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가 미래교육원이고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학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미래 어떻게 상상해야 될까요? 이게 한국은 뭐 이제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뭐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근데 이 한국 사회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재능,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가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한국 사회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고 여기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고 기성세대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으면 뭐 저희는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아주 막연하게 뭐 세상은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때 이제 하도 우리가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뭐 사진 영화 보면 그렇게 멋있는데 야 우리는 왜 이렇게 그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가난하고 지지리 살고 있나. 맨날 그냥 뭐 싸우고. 근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우리는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어서 부모보다 잘나지도 않고 부모보다 더 잘하지도 않고 더 열심히 산 것도 아닌데 저희 동기들은 대부분 부모보다 잘 살게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젊은 애들은 부모보다 잘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저희 때도 백 얘기 많이 했어요. 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백이 있고 그래도 내가 웬만큼은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 자살자가요. 저희 한국위원회 때 한번 교육학 하시는 교수님이 와서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라고. 매년 세월호 하나 침몰하는 거라고. 10대 자살자가 그만큼 죽는다. 세월호 그러면 난리치는데
사실은 매년 그거보다 더 죽는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냐? 20대는 더 많죠. 근데 여기가 이게 학교하고 교육하고 관련이 없는가? 교육하고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 아닙니까? 저희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 본부에 가면 무지하게 폼을 잡습니다. 유엔 가서보다 더 폼을 잡아요. 유네스코가 도와줘서 진짜로 잘 살게 된 거의 유일한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네스코로서는 한국같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생들 많이 가르치시지만 학생이 잘 되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거든요. 특히 교육으로 일어섰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육이 이렇게 됐을 수가 있다. 교육 예산 무지 많습니다. 교육청 교육 예산 다 못 쓴다고 맨날 언론에서 비난이지요. 선생님 최고 선생님들입니다. 우리나라 4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서울대학 4대가 물리대보다 카트라인 높았습니다. 국립사대는 다 취직돼서 제가 나중에 유학 갔다 와서 강원대 갔을 때도 그때는 이제 국립대학이라고 다 취직되지 않는데 여전히 4대 학생들이 뭐 사회대 인문대 학생들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교대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요새 조금 이제 좀 후줄근해졌다고 늘 그러지만 최고의 교사들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전문가가 얼마나 많고 교육부의 엘리트 관료들이 얼마나 많고 부모님들의 교육열 얼마나 뜨겁습니까?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굉장한 부담 희생을 망설이지 않는 학부모가 그렇게 많은데 교육 현장은 왜 이런가? 이거 정말 바깥에서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고 있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특히 이제 이 유네스코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게 대개 이제 유네스코가 한 25년에 한 번 책을 이런 보고서를 내니까 21년에 나왔으니까 아직은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앞으로 수명이 20년 더 있습니다. 보고서 나왔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고 한국에 적용하기에 너무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 얘기를 막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거 정말 좋은 얘기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 때문에 안 돼. 옛날에 사실은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할 때도 다들 그러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에서 안 씁니다. 이제 자유재량학습 시간에 쓸 수가 있는데 그 시간에 뭐 한자도 해야지, 영어 회화도 해야지 다 바쁘거든요. 대치동에 있는 논술학원에서 출판사로 연락이 왔답니다. 거기다가 우리 학원 스티커를 좀 붙여서 깔라고. 근데 이 출판사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출판사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뭐 몇 분나 쓰시게 뭐 그러고 이제 상당히 거만하게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게 대답을 했더니 이제 학원에서 우리를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무슨 논술학원이라고 좀 알아보시라고. 딴 출판사는 우리 스티커 붙이게 해달라고 로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충격을 받은 게 이게 논술학원이 괜히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하니까 근대사 속에서 이제 뭐 식민지 만들고 다른 사람들 착취하고 지배하고 비인간화하고 그 이제 소위 오리엔탈라이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만시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니까 논술학원 선생님들이 보니까 이게 통합교과적으로 가르치기에 너무나 좋은 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정말 입시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너무나 현장을 무시하고 너무나 그 굉장히 머리 좋고 외국 거 많이 본 사람들이지만 한국 맥락에 잘 맞지 않는 것들을 정책으로 급히 내놓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된 거 아닌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제도는 좋다는 거 거의 다 들여와 봤습니다. 별거 다 해봤잖아요. 외국 제도. 한국 맥락에 잘 안 맞는 것들을 급히 들여오면 성공할 수가 없겠죠. 이제 교육의 미래, 유네스코에서 만든 책이 아주 재밌는 게 뿌리거죠. 미래를 복수로 썼습니다. 미래는 하나가 아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단수 가지고 복수도 다 하기 때문에 미래 들이라고 그러려다가 그냥 미래로 뒀는데 굉장히 부제가 재미있어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다. 좀 용어가 생경하죠. 사회 계약은 다 고등학교 사회과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뭐 로크가 어떻고 루소가 어떻고 홉스가 어떻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 유네스코는 굉장히 생경한 표현이지만 저걸 굳이 썼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렇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육은 뭘 하고 있나? 교육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낡은 교육이 이미 파탄이 났다. 새로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회 계약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건 유네스코가 계속 주장하던 거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거를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평생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교육은 공동체지만 공동제다. 사회 전체가 나서야 되는 거다. 그냥 돈만 주는 공공재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이 유네스코가 이제 제일 먼저 교육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던 게 1972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68년에 유럽에서 이제 스튜던트 파워 그래서 유럽에서 대학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전 세계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의 교육장관이었던 포르시가 책임자가 돼서 Learning to Be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인간화 교육이라고 의역을 해서 번역이 됐었고, 이게 제가 사무총장이 된 다음에 이제 옛날 번역이 너무 오래되고 한자도 많아서 새로 만들면서 저희 직원들이 인간화 교육도 좋지만 이번에는 존재하기 위한 학습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표지를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평생학습, 학습사회 개념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평생학습 개념이 들어온 건 유네스코를 통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6년에 들로르 보고서가 나왔죠. 그래서 뭐 4개의 기둥이라든지 학습, 내재된 보물. 그래서 이런 게 나왔고 이제 이번이 나온 게 3번째 보고서였던 거죠. 여기서는 평생교육. 평생교육은 제가 이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교육 그러면 학교 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을 위한 보조적인 거였죠. 그러나 앞으로는 학습사회에서는 평생교육이라는 틀 내에서 학교에서는 자 우리 뭘 할 건가, 초등교육은 뭐하고 중등은 뭐하고 고등교육은 뭐 할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학교가 변화해야 되고 교사들이 변화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난번 그 교육부 장관 때, 그러니까 저 유은혜 장관 때구나. 제가 교과과정위원회에 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님이 그거야 내가 해드릴 수 있죠. 그래서 교과과정위원회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제자들도 취직시켜야 되고 뭐 저 책도 팔아야 되고 전문가들이 가득 앉아 있는데 마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인생의 끝인 것처럼 이때 뭘 가르쳐야 된다는 게 너무나 강하세요. 다 이제 자기 분야들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자기 분야가 중요하니까 그걸 택하셨겠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아마 저도 들어가 앉았으면 인류학 가르쳐야지 그러고 소리 질렀을지도 몰라요. 어떻게든지 그걸 교과 과정에 담으려고들 노력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거 다 담으면 놀 시간은커녕 잘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교과 과정에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가? 학교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유네스코가 얘기하는 학교는 그런 거거든요. 지식 정보 가르쳐 주는 데 아니다. 그거는 바깥에도 널려 있습니다.
아까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라는 책을 쓰신 분. 아니, 책은 널려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할 역할은 뭐냐? 애들이 강의실에 들어온 애들한테 내가 뭘 하면 학생들이 그것들을 재밌게 읽고 열심히 읽을까? 그렇게 해주면 됐지. 내가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숙지를 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달변으로 얘기를 해서 머릿속에 쏙쏙 넣어준다. 근데 일타 강사님은 그걸 잘하셔야 돈을 벌지만 학교가 정말 그래야 되는가?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저는 제가 강원대학 있을 때 이 말을 만들었어요. 강원대학 가면은 초등학교 때는 천재 수재 소리 듣던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의 사회 문화적 경제적 배경이 열악하니까 걔네들이 이제 뭐 어디 정선이니 횡성이니 이런 데 나와서 국민학생 가르치면서 학비를 벌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서울을 못 간 거죠. 뭐 그때만 해도 거점 국립대학들은 그런 대로 괜찮을 때입니다. 이제 좋다고 대학을 들어왔는데 대학 들어와 봤더니 이게 지방대학은 대학 취급도 잘 안 해줘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이제 우리는 뭐 대기업은 원서도 잘 안 주니까 뭐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술이나 먹자 그러고 이제 앉아 있어서 이제 그때는 저도 젊을 때니까 학생들하고 좀 어울리는데 학생들이 이제 제 앞에서 후배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그날 정색을 하고 그냥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야단을 쳤는데 이제 이 학생이 말꼬리를 제가 잡은 거죠. 우리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자넨 실력이 없네 그랬어요. 그 지방대학 교수들이 애들한테 절대로 그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로 그랬어요. 내가 볼 때 자네는 잠재 능력은 나보다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자네는 능력도 없고 실력은 하나도 없네. 내가 회사 사장이라도 자네 같은 사람 안 뽑네. 내가 자선사업하는 줄 아냐? 내가 뽑으면 걔가 나를 위해서 지 월급의 5배, 10배를 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네 실력이 없네. 능력도 안 되네. 잠재력만 좋으네. 잠재력이 좋은 사람이 자기를 다듬어야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친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받아야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사회 되게 불공평하다. 진짜로 불공평하고 잔인하고, 그래 지방대학이라고 무시하고 그거 사실인데 그렇다고 자네가 실력이 있는 건 아니잖니. 그거 화나면 실력 쌓아라. 아무리 빽이 없고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다. 저는 학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특히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묻혀져 있는 거죠. 안에 들어있는 거를 잠재력을 능력으로 바꿔주고 잘하면 실력으로까지 키워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공부를 가르치는 거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친구들은 내신 점점 강조를 하니까 이게 다 경쟁자고 적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요새 더구나 애를 하나만 낳잖아요. 옛날에는 애가 여럿이니까 학교 가고 군대 갈 때 다 이미 사회화가 돼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얻어맞는다. 정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힘이 약한 놈끼리 모여가지고 강한 자를 하고 대결도 할 수 있고, 이거 다 배웠거든요. 몇 대 얻어맞아 보기도 해서 좀 그런 상황을 만나도 능히 대처했는데 요새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해줘야 돼요? 학교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옛날 학교하고 앞으로의 학교는 굉장히 해야 되는 일들이 다른 거죠. 자, 교육은 공동체입니다. 협력과 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학교가 전에처럼 울타리를 두르고 학교 안에서 딱 애들을 보호해서 가르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건. 모두가 교육에 참여해야 되고 모든 리소스를 동원해야 되고, 나중에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학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죽었다. 교육 만세. 이 옛날에 왕은 죽었다, 왕 만세하는 이제 그 중세 때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학교가 그렇게 훌륭했는데 지난 150년, 200년 동안 이 근대 학교는 이제는 현실 적합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근대 학교는 죽었고 학교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죠. 네. 근대 학교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국민국가하고 같이 등장한 겁니다. 학교는 아주 옛날에도 있었죠. 뭐 아테네에도 아카데미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중국부터 가지고 뭐 저 고구려 뭐 이 다 학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에도 학교를 만들었고, 근대 학교는 산업혁명하고 같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뀐 겁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학교에서 잘 가르친 걸로 평생을 먹고 살았어요. 또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평균 수명 40세라서 정년 전에 많이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다 피둥피둥 살아 있어요. 대학교 가면 요새 저 정년퇴직한 명예교수님, 옛날에는 학장이 스승의 날 모시고 점심 먹었거든요. 요새 그 행사를 안 합니다. 저희 동기들이 학장 되더니 명예교수님이 너무 많아요. 다 피둥피둥 다 잘 살아 계세요. 그 오시라고 그러면 까뜩 오세요. 옛날엔 퇴직하기 전에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몇 분 없었거든요. 그 이제 좋은 말씀하시라고 마이크 드리면 이분들이 마이크 붙들고 중단을 안 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이제 아무도 안 와요. 현역 교수들은 학장하고 부학장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행사가 없어졌는데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앞으로 못 살아요. 중간에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옛날엔 가르쳐서 내보내면 된 겁니다. 나가서 20년, 30년 살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학교가 나가서 계속 배울 수 있도록 해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학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제가 자유전공학부 할 때도 이제 교육부하고 대판 싸웠는데, 물론 이제 싸워서 박살이 났죠. 그때는 이제 취업이 문제니까 교육부가 사업하는 게 취업 준비시키는 대학을 뽑아서 돈 주겠다. 자유전공학부는 저희는 가면은 미용학과한테 밀려요. 미용학과는 머리 깎고 뭐 손톱 다듬는 거 가르쳐서 100% 취업한다 그러는데, 자유전공학부는 저희는 뭐 할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미래를 탐색하는 애들이고. 이게 미국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지사가 가끔 가다가 주립대학을 획 뒤집어 버려요. 애들 취업시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인문대 학과들 싹 없애고 전부 경영대로 만들거나 공대로 만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취업 중시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하버드대 총장이 한테 질문을 한 것, 그런 취업 얘기가 나오니까 하버드대 총장이 우리도 취업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빈정거렸죠. 너희는 무슨 취업을 준비하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6번째 직업의 취업을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온 그 미래학자의 예언이, 지금 대학 다니는 학생은 평생 대개 6개 정도의 잡을 가질 것이다. 마지막에 2개 잡은 뭔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잡맞게 변화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좋다는 직장들 막 사라져 버리고, 옛날에 저게 뭐야 하던 거 상상도 못 하던 게 지금 뜨고 있죠. 그런 겁니다. 학장회의에서 한 번은 의대 학장님이 좀 이렇게 좀 우세를 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간호대 학장님이 AI 시대인데 말이야, 의대가 간호대보다 훨씬 먼저 없어질걸. 간호대는 의대 없어지고도 우리는 한참 더 있을 거다. 왜? 이거는 AI 로봇한테 맡기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세상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학교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인터넷에서 학교 그러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 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 뭐가 보이세요? 시계죠. 네, 이거 영화입니다. 백투더퓨처도 시계바늘에 매달리죠.
유명한 시계들입니다. 저건 삿포로에 있는 그 학교 시계탑이고. 왜 학교가 시계가 저렇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학교에 교과 과정이 있죠. 뭐 국어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사회도 가르치는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 학교는 그것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 갔을 때 지각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회하면 앞으로 나란히 하고 줄 서서 찍소리 말고 떠들면 선생님한테 한 대씩 얻어맞죠. 그래가지고 어른이 얘기할 때는 찍소리 내지 말고 열심히 듣는 신용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영어는 뭐 우주를 방황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여간 몸은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는 찍소리 말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공부를 실제로 안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하여간 딴짓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쓰는 법, 시간 지키는 법, 이런 것들이 히든 커리큘럼입니다. 몇 년 전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제 벌써 이것도 30년이 넘었네. 그 지각을 잡았는데 이제 굉장히 열심히 지각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저 시간을 잘 지키는 거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인이 됐다는 것은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죠. 이제 이 학교가 열심히 잡고, 이제 근데 학생들도 참 나쁜 애들이죠. 선생님이 이제 교문에 서 있다가 시간 딱 보고 이제부터 지각 그러면 일로 서라 그러면 수면 되는데 이놈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재주로 그 여학생들을 다 쫓아가서 잡았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학교가 교문이 이렇게 미는 교문 있죠. 왜 바퀴 달려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주번 선생님이죠. 딱 시간 되면 이제 문을 싹 밀어서 다 요만큼만 남겨놓고 이제 들어와. 그래서 하나씩 잡으면 되죠.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도 시간이 돼서 선생님이 이제 이 문이 무거우니까 이제 힘차게 문을 밀었죠. 밀고 있는데 이 여학생 하나가 아니 선생님이 문을 밀고 있으면 지각을 잡혀야지. 그걸 이제 지하철 잡아타는 식으로 그걸 들어오다가 머리하고 문이 이게 낀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놀래고 뭐 애 부모도 황당무계하죠. 학교 갔다 선생님이 문으로 애를 죽였으니. 이제 이 사건이 났는데 그때 나온 책 중에 하나가 교문의 시계만이 알고 있다. 뭐 이런 제목에. 근대 학교는 이런 게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피노키오가 학교를 안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지요. 예. 나중에 공부 잘하기도 전에 피노키오는 저 착한 학생이 됩니다. 그 선생님들 중에 되게 재미있는 책을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예. 그 저희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한번 모셔서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겁니다. 이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평생교육이 옛날에 학교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학교가 평생교육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평생교육법도 고쳐야 됩니다. 평생교육법은 여전히 학교 위주입니다. 학교가 굉장히 달라져야 돼요. 특히 이제 지역사회의 거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사회에 밀착하고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저 시장님들, 군수님들이 가끔 불평을 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요새 초등학생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왜? 길이 좋아져가지고 학교 끝나면 차 타고 쌩하고 지방 도시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사는지 선생님이 아무도 모르고 수업 끝나면 선생님이 안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거예요. 앞으로 교사를 뽑는 거는 이 시장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그 선생님이 그래도 동네에 사는 분들 중에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초등학교에서 산수를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친다고. 뭐 명문대학 수학과 나온 선생님 필요 없다예요. 이분들은 애들 좋아하고 동네 사정 알고. 그냥 뭐 우주인이라 하더라도 애들을 하고 살겠다 그러면 우리가 뽑을 거고,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서울대학 나오면 뭐 하냐죠. 강원도에서 쌩하고 1시간 걸려서 집으로 가버리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생 초기 단계에서 학교는 뭐를 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교육이라는 게 제가 우연히 저도 발견을 했는데 에듀케이트라는 게 뭐냐,
라틴어의 에 또는 엑스 하는 게 바깥으로란 뜻이죠. 그다음에 두케레 하는 거는 리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솔리니가 일 두체라고 그랬죠. 두케레에서 나온 겁니다. 리더란 뜻입니다. 영어의 듀크, 공작, 역시 지도자란 뜻이죠. 프로듀스, 앞으로 미는 거니까 생산하는 겁니다. 리듀스는 뒤로 미니까 축소하다, 환원하다죠. 에듀케이션이란 뭐냐? 지식, 정보를 학생의 머릿속에 쫙 기똥차게 넣어주는 일타강사의 신공이 아닙니다. 애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 줍니다. 지식 정보는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들어도 되고 책을 읽어도 되고 물론 육성 강의 들어도 되죠. 그러나 선생님이 인간으로서 애하고 대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인터넷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는 끄집어내 주는 거 아니냐. 창의교육 되게 중요한데 저희도 그랬어요. 창의교육? 아니 나도 별로 창의적이질 않은데 창의를 어떻게 가르치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건 할 수 있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위험하지 않은, 애가 안심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만들어주는 것, 그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다 나온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노동자, 농민, 병사, 그다음에 아들을 군대 보낼 수 있는 엄마를 키워야 되는 거죠. 원래 가정이라는 과목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죠. 1차 대전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군대 신체 검사, 징병 검사에서 신체 검사 불합격자가 많이 나와서 소녀들에게 영양을 가르치자. 그러면 아들을 낳아서 잘 먹여가지고 신체 충실 지수가 좋아져서 군대에 잘 보낼 수 있답니다. 이제 그러던 시절인데 학교는 굉장히 중요했고 정말 문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근대 학교는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애들이 놀고 좀 싸움박질도 하고 그래야죠. 그러면서 사회를 알아가는 거고, 저는 운동을 못하지만 단체 운동 같은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축구 선수는 머리 나쁘다, 공부 못한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축구를 잘하려면 정말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왜? 아니 축구 잘하는 선수는 보세요. 어느 틈에 공이 갈 곳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신뢰를 하고 쟤는 저러니까 내가 볼 잡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쟤는 저렇게 할 거야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 특히 단체 운동 같은 것은 협력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너무나 이제 지지지 교육이죠. 지덕체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게 학교가 정말 중요한데 요새는 학교 방과 후에 학교 잠궈버리는 교장 선생님도 있다고 그랬어요. 방과 후에 놀다 다치면 또 학부모가 뛰어와서 다 학교 보고 물어내라 그런다면서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지역사회가 나서고 교원 노조도 나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애들이 아니 학교에서 주의사항 가르쳐주고 했는데 놀다 다치면 지 책임이고 보험으로 해결해야지. 그럼 거기 선생님이 학교에 하나 남아있으면 사고가 안 납니까? 애들 놀고 뛰면 사고 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가급적 안 나야 되지만. 그래서 미래의 학교,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유네스코 보고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인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좀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교과과정에 그렇게 따박따박 얽매일 필요가 뭐 있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뭐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요. 유네스코 그 회의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교육 변혁을 위해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더니 다들 맞습니다 하고 박수를 쳤는데, 근데 사실 선생님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선생님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엘리트들이고
교원에 대한 처우도 상대적으로는 좋습니다. 딴 나라에 비하면. 불만이 많으시겠지만. 근데 또 하도 시달려서 피해의식도 많으세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과거의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지금도 이제 회의 가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사들께서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우리 보고 돌봄도 하라 그러고 뭐도 하라 그랬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아니 대학도 요새 교수들도 다 돌봄하는데요. 자유전공학부는 돌봄 무지 열심히 합니다. 예. 그리고 아니 가르치는 거에 요새 인터넷에 얼마나 좋은 강의 많고 AI가 가르치는 것도 많은데 물론 사람이 가르쳐야 좋은 것도 있죠. 졸면 그 자리에서 딱 때리는 거는 AI도 이제 할 수 있어요. PC에다가 물총 달아놓으면 동공 보다가 졸면 물총 딱 쏘주면 됩니다. 그러나 교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을 키우는 거죠.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극히 일부인 거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칭도 중요하고 선생님은 리더가 돼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같이 배우는 사람. 제가 AI는 저도 같이 배웠거든요. 왜? 제가 조금 더 딴 걸 많이 아니까 뭘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은 학생들보다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배워나가고 지역사회 문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이런 게 학교가 앞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 평생교육 이게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깨달았는데 이렇게 좋은 기술들이 있었는데 교육 현장에서 안 썼던 겁니다. 왜? 저항이 심해요. 신기술에 대해서. 근데 이제 코로나 덕분에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되돌아가려고 해도 이젠 아주 되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AI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유전공학부에서 수업을 해봤거든요. 자신이 생겨서 이거 서울대학교 신입생 전교생이 희망하면 다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필수로 해서 실태논문까지 시킬 필요는 없고 다 듣게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컴퓨터공학과에서는 학생을 몇 명 늘리려면 몇 명당 교수를 하나씩 TO를 달라 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가서 아니 자유전공학부가 다 하겠다고. 우리는 교수는 하나만 더 있으면 되고 조교가 많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스탠포드 대학은 무슨 재주로 1,500명씩 가르칩니까? 교수 혼자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요새 아니 얼마나 기계가 좋은데. 그 막 선생님이 얘기한 거 학생이 저 동영상 또 보고 그 다음에 조교는 많습니다. 읽으라 그런 거 뭐 한 거 질문들은 20명씩 나눠가지고 대학원생들이 들어주는데 초급은 아주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무지하게 많은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평생교육도 요새는 취업교육으로 이제 빵 만드는 거 가르치고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취업교육도 AI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평생교육에서. 아니 나이 30에 우리나라 저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어요. 나이 30에 평생교육 받아도 이 사람들 80까지 일할 거거든요. 요새 젊은 사람들 80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이제 연금이고 뭐고 다 제도가 이상해지고 있는데 국가가 무슨 재주로 지금처럼 연금을 줍니까? 80까지 일할 거니까 30에 배워도 앞으로 40년도 더 써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산업사회 때 학교 생각하면 더 오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이제 많이 바꿔야 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딱 들어서더니 반도체 인재 키워야 된다고 반도체 학과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 장관이 그때 없으니까 국무회의에 교육부 차관이 들어왔는데 반도체 학과 어떻게 돼가나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정원이 학생 정원이 다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대통령이 경로를 해가지고 이제 차관이 엄청 깨졌는데 사실 그 묶어놓은 건 기재부에서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수도권 팽창하지 못하게. 근데 제일 한심한 거는 반도체 인재 키운다고 왜 반도체 학과를 만드냐죠. 반도체 강의 듣고 싶은 사람 다 들을 수 있게
요새는 강의할 사람은 한 명, 두 명, 세 명만 있으면 강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니까 좋은 강의 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조교가 있고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새로운 이걸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요새 뭐 AI 가르쳐야 된다고 공부 막 죽어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얘들아 우리 강의 듣자 그러고,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야 너도 모르냐 그러면 선생님한테 강의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선생님 조교 불러다 놓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걸 왜 선생님이 공부해 가지고 애한테 가르쳐야 돼요. 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 이거 애들한테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진짜로 어른이 배워야 돼요. 아까도 뭐 차 타고 오다 들으니까 뭐 중국인 혐오해가지고 무슨 대림동 가가지고 막 중국 놈들 물러가라 그러고 대모해서 애들이 울고 그런다는데, 우리나라 정말 그런 거죠. 제가 98년에 이런 칼럼을 썼어요. 내신제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나쁜 시절에 학교 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어느 학교나 선생님들 중에 뭐 별명이 똥걸레도 있고 미친 개도 있고, 그때 막 때릴 때죠.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열악할 때인데, 근데 내신 도입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우리가 참 그래도 좋은 시절에 학교 다녔구나. 내신 도입하면 학교가 어떻게 될까? 겉으로 보기에 되게 좋죠. 내신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뭐 과외가 없어질 거다. 우리나라가 왜 시험을 강조를 하겠어요? 하도 빼기 난무하고 불신사회니까 그나마 시험이라도 보는 거거든요. 시험도 물론 협잡이 있지만 시험은 그래도 협잡의 여지가 적으니까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뢰사회를 만들고 나서 내신제를 해야 되는데, 내신 문제만 도입하면 학교가 뭐가 되겠습니까? 성적 안 나오면 학부모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딴 학부모한테 돈 받아 먹었냐? 뭐 이제 필리기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왜 수학 점수도 100점, 음악 점수도 100점, 체육 점수도 100점이냐? 국어도 100점이죠. 100점밖에 안 돼요. 국어 아무리 잘하는 애하고 좀 잘하는 애, 어중간하게 잘하는 애 점수차 얼마 나오겠어요? 체육은 잘하고 못하면 점수차 얼마 나옵니까? 이 세상이 그래요. 대학에서도 학생 평가라고 그러지만 절대로 면접으로 뽑지 못하게 합니다. 왜? 대학 교수가 무슨 협잡을 할지 모르니까. 서울대학도 반드시 면접을 둘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과 하나 문과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고사를 미니로 보는데, 이과 선생은 수학 물어보거든요. 그 옆에 있는 문과 선생은 80%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안 배운 수학이야. 배웠어도 잊어버렸을 텐데 배우지도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앉아있기는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 불신을 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신뢰사회에서나 가능한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우리가 막 좋은 제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학교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시를 뭐 제도를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육 혁신을 해서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교육이 슬슬 사라져야지 묘안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사교육 없앤다 그러면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맺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하지만 진짜 위기는 아닙니다. 이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그래서 나라 망하려면 100년 걸린답니다. 아직 대한민국 100년 안 돼가지고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급하세요. 이거는 위기이기 때문에 아주 거친 대책을 막 그냥 늠름하게 펼칩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묘안 같은 거 없습니다. 중국 고사 보면 조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농사 짓는 분이 아침에 가서 다 이렇게 키를 키워주고 오죠. 우리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용기도 필요하고 목적하고 목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 뭐 부동산도 안 되는데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 앞에서 너무 떠들었더니 질문 많이 받는다고 그래놓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안 하시면 제가 막 강의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지금 남은 이상하니까 제가 강의를 하나만 더 할까요? 이럴까봐 이거는 제가 사무총장한테 후원 도움을 내려고 만든 지역입니다. 6.25 때 유네스코가 들어와서 했는데 교과서 인쇄공장을 나중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위원회에서 그 청계천 가서 이 교과서들을 구해왔거든요.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책은 그 유네스코와 웅크라의 도움으로 세운 인쇄공장에서 박은 것이다. 이렇게. 그때는 찍었다고 안 그러고 박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그거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어요. 제3세계 가면 제3세계 국가에 가서 그걸 딱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이게 영어로는 이 얘기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유네스코의 도움으로 공부한 가난한 나라의 시골 소년이 교육을 받아서 유엔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교육하십시오. 아주 명쾌한 구호였죠. 이런 걸 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유학 시절에 정말 깊은 경험을 했어요. 이제 저희 큰애를 그 칠드런즈 센터에 보내게 됐는데 저희 애 이름이 부르기가 좀 힘들어요. 병조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발음하기가 아주 나쁜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하는 식으로 P로 시작하니까 너 피터라고 영어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선생님한테 얘는 이제 피터라고 그러면 자기 이제 압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어린 선생님인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저보고 집에서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병조라고 부른다고 했더니 이분이 열심히 연습을 해요. 병조 이러면 되냐? 그래서 된다고 했더니 자기는 앞으로 병조라고 부를 거고 딴 애들도 전부 병조라고 부르도록 가르칠 겁니다. 이거는 병조한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들이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를 애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놀랐어요. 제가 명색이 아주 어린 선생님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선생님이 세상을 바꾼다는 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예, 질문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한 대밖에 없어서 우렁차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제가 자유전공학부 맡고 있을 때는 이제 그걸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서양에서는 레지던셜 칼리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제 중세 전통인데 이제 영국 칼리지라는 게 원래 이제 같이 먹고 자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단과대학을 칼리지라고 부르지만 제가 이제 그래서 진짜로 케임브리지 대학을 6년을 가봤더니 칼리지마다 다 살림을 따로 해요. 재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자 칼리지가 있고 반찬이 달라요. 이제 좀 가난한 칼리지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교수 학생이 다 같이 삽니다. 이제 교수는 결혼한 사람들은 조금 떨어진 데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 안에 숙소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대학에서도 하고 싶었던 게 그래서 이제
그 기숙사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또 특혜라고 그래가지고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쌍시옷 발음을 막 하고 방학 때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기숙사 있는 척하자 그래서 학생 다 데리고 콘도 갔어요. 교수들하고 가서 뭐 발표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레벨을 초등학교에서 할 건지 중등에서 할 건지 대학에서 할 건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는 대학은 고등학교 좀 이렇게 고등학교 정도 되거나 대학이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그 영국 가서 이제 저도 부럽다 그러고 갔는데, 이제 저도 그래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저녁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엔 철학하는 분이 앉아 있고 이쪽은 수학하는 분이 앉아 있고 이쪽은 무슨 저 생물학 분자생물학 하는 분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같이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떠드는데 인류학 얘기만 해도 영어로 떠들려면 이제 밥이 간신히 들어갈 건데 뭐 철학 얘기했다가 뭐 무슨 저 분자생물학 얘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긴 한데, 그러니까 교수들끼리도 그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기회가 많고 학생들도 식사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도를 미국 대학들도 받아들였어요. 그 미국 대학도 지금은 많이 그러는데, 원래는 어떤 분이 하버드 대학에다가 그걸 예일 대학 나온 분이 예일 대학을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예일 대학에 기숙사 질 돈을 내가 기부를 하겠다. 예일 대학에서 꼼지락 하고 있는데 그때 하버드 대학 총장이 그 소문을 듣고 달려가서 예일 대학 졸업생한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일 대학에 갈 돈을 홀라당 받아다가 지금 보스턴에 가시면 강가에 있는 붉은 벽돌 기숙사들이 원래 예일 대학에 갔었어야 될 도두로 지은 기숙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숙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학부생들이 있고 대학원생들을 꼭 뽑아요.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 튜터가 있어요. 과목별로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몇 번 이상을 학생들하고 밥을 먹어야 돼. 기숙사 식당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좋지요. 공짜로 먹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쉽게 선배들이나 대학원생들하고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가 돈이 많아가지고 싱가포르가 자유전공학부를 시도를 했었어요. 지금 이제 결국은 실패했는데, 근데 저희한테도 와가지고 굉장히 배워갔는데 몇 년 뒤에 가봤더니 돈이 많아가지고 건물 짓고 교수만 모셔온 게 아니라 조교들까지 미국서 모집을 했어요. 레지던셜 칼리지라는 거는 교수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미국 대학원생들을 데려서 근무 조건이 그겁니다. 기숙사에서 며칠 이상 있고 학생들하고 밥을 먹고 주말에도 몇 번 이상은 그 학교에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자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느 레벨에 할지 그건 이제 고민이 필요하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진짜로 끝내야죠. 네. 오늘 뜻깊고 좋은 말씀 해주신 한경구 전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